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철골 구조 일반 사항에 관한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철골 구조에 관한 기술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고열에 강하며 우리 강제가 열에 약하다고 하는 건 아시죠? 자, 고열에 약하고 내화성이 높다 그랬는데 내화성이 낮은 단점을 가지고 있죠. 우리 소위 얘기하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화재가 났을 때 그냥 철근 콘크리트가 강도를 떨어뜨리면 좀 강도가 약해질 뿐이지 옆으로 쓰러지거나 부서지지를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오랜 시간 동안 열을 받게 되면 물론 강도가 약해져서 무너질 수는 있겠지만 옆으로 쓰러지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근데 강제 같은 경우는 어떠냐? 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열을 받으면 강제가 가지고 있는 응력을 다 잃기 때문에 옆으로 휘어져서 쓰러질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현상. 그래서 내화성이 낮고 고열에 약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주 좋지 못한 특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열에 견디게 하기 위해서 내화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강제 부분의 겉면에다가는 내화 피복이라고 하는 걸 하죠. 아마 솜털 같은 거 붙여놓은 걸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내화 피복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비해 경량이 아주 가볍죠. 수평력에 대해서 강하다. 뭡니까? 가구식 구조입니다. 철골 구조라고 하는 것은 가구식 구조를 의미하죠. 물론 용접한 경우를 우리가 일체식 구조로 본다고 하는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철골 구조라고 하는 것은 가구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평력에 강하죠. 대규모 건축물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대규모 건축물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철골 구조죠.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문제 봅니다. 강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장스팬의 구조물이나 고층 구조물에 적합하다 그랬죠. 재료가 불에 타지 않기 때문에 내화성이 크다 그랬는데 내화성 어떻습니까? 내화성 낮다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봤고요. 뿐만 아니라 재료가 불에 타지 않기 때문에 즉 불연성이다. 불연성이긴 하나 이게 열을 받으면 강도가 없어져서 그냥 휘어지는 현상을 가져오는 것이 강제다. 강제는 다른 구조재료에 비해서 균질도가 높다. 공장에서 생산해내는 제품입니다. 단면에 비해서 부재의 길이가 비교적 길고 두께가 얇아 좌우를 하기 쉽다. 왜? 응력이 강하기 때문에 단면이 작습니다. 근데 길이가 길어지면 좌굴이 일어날 현상이 쉽게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철골 구조물들을 보면 중간중간에서 잡아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단면에 대해서 높이 길이를 너무 길게 해서 좌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죠.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문제 봅니다. 강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콘크리트 구조물에 비해 처짐, 진동 등의 사용성이 우수하다 그랬는데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처짐이라든지 진동 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강구조는 처짐과 진동의 이런 사용성이 좋지 못합니다. 우수하다가 아니라 열약하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비해 경량이다. 금방 했습니다. 수평력에 대해서 강하다 했죠. 대규모 건축물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을 아실 거고요. 우리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비해서 경량이라든가 수평력에 강하다, 가구식 구조라든가 대규모 건축물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다음 문제입니다. 철골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수평하중에 의한 접합부의 연성 능력이 낮다 그랬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가구식 구조입니다. 가구식 구조이기 때문에 수평력에 굉장히 강하게 견딜 수가 있죠. 그래서 수평하중에 의한 접합부의 연성 능력이 낮은 것이 아니라 높다죠. 정답 1번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조에 비해서 넓은 전용 면적을 얻을 수 있다. 왜 그러냐? 스판을 넓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스판을 넓게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공간을 넓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밀한 시공을 요한다. 그렇죠? 장스팬 구조물에 적합하다. 장스팬 대규모 건물의 건축 적합한 형식이 바로 철골 구조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문제 봅니다. 철골 구조와 비교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그렇습니다. 철골 구조와 비교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특징입니다. 자, 진동이 적고 소음이 덜 난다. 그렇죠? 이 진동이 적고 소음이 덜 나는 것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시공 시 동절기 기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왜? 양생을 해야 되는데
물이 들어가 있는데 양생을 해야 되는데 겨울에 동절기에는 얼을 수가 있다. 동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내화성이 크다. 굉장한 장점이죠. 구조의 개조나 보강이 쉽다 그랬는데 철골 구조 같으면 뜯어서 볼트를 뜯든가 아니면 고력볼트를 뜯든가 아니면 용접을 잘라서 우리가 개조나 보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철골 구조물은 그런 걸 못한다고 하는 것이 단점이죠. 그래서 구조나 개조, 보강이 쉽다가 아니라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정답 4번이죠. 다음 문제 봅니다. 철골조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 그렇습니다. 철골 구조의 판 너비 두께비, 판폭 두께비라고 그러죠. 판폭 두께비는 인장력과 관계가 있다 그런데 판폭 두께비, 철골 구조에서 철골 구조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좌굴에 약하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고 왔습니다. 자, 이런 판폭 두께비를 따지는 이유도 바로 그런 좌굴 때문에 인장력이 아니라 압축력과 관계가 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춤이 높고 폭이 작을수록 횡자굴이 일어날 수 있다. 춤이 높고 그리고 폭이 작을수록 횡자굴이 일어날 수 있다. 수평 방향의 좌굴이 일어날 수가 있다. 횡자굴은 휘 모멘트에 의한 압축력과 관계가 있다. 횡자굴을 일으키는 게 휘 모멘트인데 이것은 압축력과 관계가 있다. 같은 단면이라도 사용 방법에 따라 횡자굴이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 우리가 볼을 사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좌굴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단면 이차 모멘트가 강하냐 아니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철골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단면의 형태라도 어떤 형태로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횡자굴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정답은 1번 아시죠? 다음 문제 봅니다. 철골 구조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 들었습니다. 판보에서 외부 플레이트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해 스티프너를 대는 이유는 외부 플레이트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판보의 커버 플레이트는 플레이트 단면을 크게 해주고 전달력에 대한 저항을 높인다 그랬는데 이 커버 플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휘응력, 즉 휘 모멘트에 대한 저항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커버 플레이트다. 플레이트 자체가 능력이 안 되면 그러한 휘응력에 견딜 수 없으면 위에다가 더 판을 대준단 말이죠. 그래서 단면 이차 모멘트를 크게 해서 휘 모멘트를 견뎌낼 수 있게끔 한다. 트러스의 설계에 있어서 중도리는 절점 위에 두는 것으로 본다. 트러스에서는 항상 절점에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러스 접합에 쓰는 거시 플레이트의 두께는 보통 9mm 정도다 그랬는데 이 트러스 접합, 부재와 부재를 평면으로 접합할 때, 동일한 평면을 접합할 때 사용하는 것을 거시 플레이트라고 그러죠. 두께 보통 9mm 정도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문제 봅니다. 철골조 설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압축제는 볼트 구멍에 의한 단면 결선을 고려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이런 압축제라고 하는 것은 누르는 힘이거든요. 구멍이 났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볼트가 끼워져 있기 때문에 누르면 그 볼트가 다 힘을 견뎌낼 수 있다. 그래서 압축제에서는 볼트 구멍에 의한 단면 결선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인장제는 어떻게? 인장제는 고려해야죠. 왜? 인장제는 당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멍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 잘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장제는 단면 결선을 고려해야 되겠다. 인장제 설계에 있어서 판폭 두께비를 고려하지 않는다. 왜? 압축제에서는 고려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장제에서는 안 한다. 공칭 인장 강도는 세장비와 무관하게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자, 공칭 인장 강도 세장비라고 하는 것 나무다는 I분의 LK입니다. 즉 좌굴 길이와 단면 이차 반경과의 관계가 바로 나무다라고 하는 거죠. 즉 좌굴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를 결정해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세장비입니다. 그런데 이건 인장 강도잖아요.
공칭 압축 강도라고 했다면 무관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공칭 인장 강도 그랬으니까 무관하다. 보의 집중이 작용하는 것에 수평 스티프너를 댄다. 그런데 하중점 스티프너의 종류가 하중점 스티프너, 그 다음에 수직 스티프너, 수평 스티프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 하중이 작용하는 것에는 하중 스티프너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즉 외부의 좌구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음 문제 봅니다. 강구조의 접합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들었습니다. 기둥의 이음에서 접합판 기둥의 단면의 춤이 상하에서 다를 때는 이음판과 플랜지 사이에 끼움판을 삽입한다. 즉 필러를 사용한다. 두께가 다르니까 두께를 맞춰주기 위해서 사용한다. 기둥의 이음에서 인장 응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경우, 기둥의 이음에서 인장 응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경우 이음면을 절삭 가공해서 충분히 밀착시켜 충력의 일부를 직접 하부 기둥으로 전달시킬 수가 있다. 소위 얘기하는 메탈 터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둥과 보의 접합에서 단순 접합은 보의 휨 모멘트를 기둥이 부담함으로 그랬는데, 이 기둥이 보의 휨 모멘트 단순 접합입니다. 이 단순 접합은 전달력만 견뎌냅니다. 그래서 보의 휨 모멘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볼을 경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보의 크기가 증대가 됩니다. 자, 이 단순 접합을 했을 경우에 보의 휨 모멘트를 기둥이 부담하지 않으면 기둥의 단면은 작아진다. 근데 이것이 기둥 자체에서 힘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단면이 오히려 커진단 말이죠. 그 크기가 증대하니까 비경제적이죠. 경제적이 아니라 비경제적이다. 즉 보의 단면이 증대하기 때문에 비경제적. 틀린 내용이죠. 기둥과 보의 접합에서 강접합은 모멘트에 대한 저항 능력을 갖고 있으며 보와 기둥의 모멘트는 각각 강성에 따라 분배한다. 즉 강접합이라고 하는 것. 강접합, 단순 접합, 반강접합,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우리가 뒤에서 또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강접합이라고 하는 것은 모멘트를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접합을 강접합이라고 하죠.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문제 봅니다. 다음 용어 중 서로 관련이 적은 것, 기둥, 메탈 터치, 인장가세, 턴버클, 주각부, 거싯 플레이트, 중돌이, 세그로드 그랬는데요. 자, 거싯 플레이트라고 하는 건 아까 앞에서 우리가 트러스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트러스는 이런 거싯 플레이트를 사용해서 부재와 동일한 평면상에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 거싯 플레이트가 사용되는 부분은 주로 판보, 보에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주각부에는 이런 거싯 플레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윙 플레이트라든지 사이드 앵글이라든지 그리고 베이스 플레이트라든지 이런 부재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자, 기둥의 메탈 터치, 인장가세, 턴버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위 말하는 탄괴세죠. 양쪽에 중간에 소위 말하는 레버 같은 것이 있어서 그거를 돌려주면 줄을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턴버클이에요. 중돌이, 세그로드로 했습니다. 자, 정답은 당연히 3번이 될 거고요. 주각부와 이 거싯 플레이트는 관계가 없겠다. 다음 문제 봅니다. 다음 강종의 표시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강종의 SMA 355BW라고 하는 이러한 강제 표시 방법이 있습니다. 이 표시 방법 중에 가라고 하는 SM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고 355BW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는 겁니다. 즉 강제를 표시할 때 SMA 355BW 이렇게 써 있는 강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SMA가 의미하는 거 355가 W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확인해 봐라. 자, 가는 용도에 따른 강제 명칭이다. 일반 구조형이냐 무슨 용접 구조형이냐 하는 이런 식으로 용도에 따른 강제 명칭이다. 그 다음에 나는 강제 인장 강도다 그랬는데 사실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인장 강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뭘로 표현하느냐, 항복 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가파스칼 단위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죠. 그 다음
B라고 하는 것은 충격 흡수 에너지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W는 내우성 등급을 구분하고 있는 것의 의미다. 물론 설명에 우리 SMA 35 BWN ZC 여기서 열 처리한 것까지 그 다음에 네라멜 라티어라고 하는 이런 등급까지를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죠. 건축구조용 아변강이라고 하며 건축구조용 아변강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항복종의 상한치 제한에 의한 품질의 편차를 줄이고 용접성과 냉간 가공성을 향상시키는 단계. 최근 들어서 소위 얘기하는 건물이 대규모 건물들이 많이 세워지게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 즉 건축 구조용 아변강제다.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항복점의 상한치, 이것 제한 등에 의해서 품질의 편차를 최대한 줄이고 용접성과 냉간 가공성을 향상시킨 강제, SN 강제입니다. 정답은 1번이죠. SN 강제의 소위 말하는 정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다음 문제 봅니다. 강구조에 사용하는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SN 강제. 금방 우리 SN 강제 봤죠?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항복점의 상한치를 제한하는 강제다. TMCP 강제는 판 두께 증가에 따라 항복 강도의 저감이 크게 나타난다 그랬는데 이 TMCP 강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 우리 철골 구조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어지고 있죠. 그렇게 지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판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근데 이 판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용접을 했을 때 항복 강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뭐냐? 바로 TMCP 강제입니다. 판의 두께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항복 강도는 변함이 없다. 일정하다. 불변하다. 일정할 뿐만 아니라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탄소량이 적어지면서 또 오히려 용접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TMCP 강제입니다. 그래서 TMCP 강제는 판 두께의 증가에 따라 항복 강도가 저감이 없고 일정하고 TMCP 강제가 항복 강도뿐만 아니라 소위 하는 용접성도 좋은 그러한 강제다. SMA는 내구성을 높이는 강제다. SM490B는 강제의 기호, B는 충격 흡수 에너지를 제한하는 값에 대한 기호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TMCP 강제가 어떤 강제인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 고층 건축물이 많이 지어지게 되면서 그 고층 건축물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소위 얘기하는 철골 구조거든요. 철골 구조에 사용하기 위한 그런 강제, TMCP 강제입니다. 다음 문제 봅니다. 다음 구조형 강제의 명칭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 그렇습니다. SM 용접 구조형 아변 강제다. SS 일반 구조형 아변 강제다. SN 내진 건축 구조형 냉간 성형 각형 강관이다 그랬는데 우리 SN이라고 하는 강제를 앞에서 보고 왔죠. 그래서 SN 강제는 뭐 건축 구조형 아변 강제다 그랬습니다. 이런 내진 건축용 구조의 냉간 성형 각형 강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없죠. 자, SGK 일반 구조용 탄소형 강관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SN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 구조용 아변 강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문제 봅니다. 다음 강종 중 건축 구조용 아변 강제를 나타내는 것 그렇습니다. 자, SS. SS는 뭘 나타내? 일반 구조용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SM이 나타내는 것은 용접 구조용입니다. SMA는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아변 강제입니다. SN490이라고 SN은 바로 건축 구조용 아변 강제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 SN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SS 일반 구조용 SM이라고 하는 것, 뭐 SMA, SN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봅니다. 구조용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렇습니다. SS는 일반 구조용 아변 강제다 그랬습니다.
건축구조형 아변강제 SN 그랬는데 건축구조형 아변강제 SN 뒤에 붙은 ABC는 샤르피 흡수 에너지 등급을 분류한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 샤르피 흡수 에너지 등급으로 분류한 것은 건축구조형이 아니라 일반 구조형입니다. 일반 구조형 아변강제라고 한다면 그 SN 뒤에 ABC에 대한 샤르피 흡수 에너지 등급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건축구조형 아변강제 SN은 건축물의 내진 설계에서 소성 변형을 허용하는 설계를 할 수 있다. TMCP 강은 등장은 건축물의 대형화, 고층화와 관계가 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복 두꺼워진다고 하더라도 항복 강도의 변함이 없고 그리고 용접성이 아주 좋은 그러한 강제를 우리가 TMCP 강이라고 하고 있다. 다음 문제 봅니다. 다음 구조형 강제의 명칭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SM 용접구조형, SS 일반 구조형, SN 건축구조형, 각형 탄소관광 그런데 건축구조형 아변강제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자, SGT 일반 구조형 탄소관광이다. 다음 문제 봅니다. 아마 지금까지 구조 강제 명칭에 대해서 몇 개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죠. 강제 응력 변형도 곡선에서 류더스 선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이 류더스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즉 강제 응력 변형도 곡선입니다. 입실론 시그마 곡선이죠. 입실론 시그마 곡선에서 류더스 선이 나타나는 곳은 어디인가? 그랬습니다. 소위 하위 항복점에서 변형도 개시 경화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류더스 선입니다. 하위 항복점에서 변형도 경화 개시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류더스 선이다. 근데 이 류더스 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트먼 선이라는 표현도 하고 피오비트 선이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류더스라고 하는 것에 하이먼 선, 하트먼 선 그리고 피오비트 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다. 근데 이 류더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금속의 합금 이러기에다 외력을 가하면 소성 변형이 일어난대요. 소성 변형이 일어날 때 이 소성 영역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변형이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변형이 심하게 일어날 때는 변형이 심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파괴가 될 것이고요. 이런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류더스 선을 따라서 균열이 생기면서 결국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소성 변형이 그렇게 크게 많이 일어나지 않을 때 소성 변형이 심하지 않다면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봅니다. 규칙적으로 류더스 선이 생기기도 하고 일직선상으로 그냥 류더스 선이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입자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약간의 방향을 변경해주는 그러한 형태가 바로 류더스 선입니다. 근데 이 류더스 선은 결국 파괴가 되는데 결국 소성이 심해지면 즉 말하자면 변형이 심해지면 파괴된다. 근데 파괴되는 것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류더스 선이 생겨나느냐 하면 하위 항복점에서부터 변형도 개시점 에서부터 종료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개시 전까지 일어나는 것이 류더스 선이다. 하위 항복점과 변형도 경화 개시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류더스 선이다. 이 류더스 선에 대해서 여러분들 내용을 주로 이게 기계 재료 쪽에서 나오는 얘기죠. 다음 문제 봅니다. 구조형 강제 SHN 275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그랬습니다. 즉 SHN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구조형 열간 아변 H형강이며 최저 항복 강도는 275 메가파스칼을 의미하고 있다. 자, 구조형 강제 SHN 275라고 하는 것은 건축 구조형 열간 아변 강제 H형강이며 최저 항복 강도는 275 메가파스칼이다. 정답은 1번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역시 철골 구조 일반 사학에 관한 문제 계속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철판 두께가 25mm인 SM35 강제의 허용 응력도를 결정하는 기준값 FI는 이건 여러분들 뭐 다른 시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도표에 의해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정답이 345 뉴턴 파 제곱밀리미터라고 하는 것을 암기하시고 도표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봅니다. 강제 SM
355A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SM은 용접 구조형 강제임을 의미한다. 기호 끝에 알파벳은 충격 흡수 에너지 시험 보증값에 따라 규정한다 그랬습니다. 기호 앞에 알파벳 A, B, C의 수로 용접성이 0을 의미한다. 최저 인장 강도 355N 파 제곱밀리미터를 의미한다 그랬는데 이 인장 강도가 아니라 항복 강도죠. 여러분들이 혼돈되시는 게 물론 뭐 오래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항복 강도로 인장 강도로 있다가 항복 강도로 바뀐 것 내용도 아실 거고 자꾸 약간씩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항복 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봅니다. 강제 응력 변형도 시험에서 인장력에 의해 가해주는 소성탕세에 들어온 강제를 다시 반대 방향의 압축력을 작용시켰을 때 압축 항복점이 소성 상태에 들어서지 않은 강제의 압축 항복점보다 비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바우싱거 효과입니다. 이건 뭐 답을 여러분들 두셔야죠. 자, 근데 내용을 한번 봅시다. 강제의 응력 변형도 시험에서 인장력을 가해 소성 상태에 들어선 강제를 인장력을 가해서 소성 상태에 들어섰습니다. 즉 하위 항복점을 지나갔죠. 그러면 소성 상태에 들어선 이런 강제를 다시 반대 방향으로 압축력을 작용시켰단 말입니다. 그때 압축 항복점이 소성 상태에 들어서지 않은 강제의 압축 항복점에 비해 낮은 현상을 보이는데 그 현상을 우리가 바우싱거 효과라고 한다. 류더선에 대해서는 뭐 앞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합금이라든지 금속들이 외력을 받게 될 때 변형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변형이 많이 일어나거나 뭐 조금 많이 일어나면 결국 류더선을 따라서 파괴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소위 얘기하는 하위 항복점에서부터 변형도 개시 경화점까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선이다. 그래서 이런 류더선을 우리가 하트먼선 또는 피오비트선이라고 표현도 하고 있다. 근데 이때 변형이 조금 일어났다면 뭐 일직선으로 가든가 또는 류더선을 따라서 가면서 이 분자들이 약간 변형을 일으키거나 하는 미세한 균열을 일으키거나 하는데 심하면 파괴된다 그랬습니다. 자, 바우싱거 효과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응력 변형도 곡선에서 인장력을 가해서 소성 상태에 들어선 강제입니다. 소성 상태를 들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다시 압축력을 가했을 때 압축력을 작용시킬 때 압축 항복점이 소성 상태에 들어서지 않은 강제의 압축 항복점보다 낮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즉 어느 때가 다시 반대로 압축력을 주었을 때가 소성 상태로 들어서지 않은 강제의 압축 항복점에 비해서 강도가 낮은 걸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바우싱거 효과라고 한다. 바우싱거 효과, 류더선 여러분 잘 아시고요. 그 다음에 소성 흐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응력이 일정한 상태에서도 변형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크리프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플로우라는 의미 설명도 우리가 하고 있죠. 응력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응력이 결점이 있는 곳에 한꺼번에 모이게 돼 있죠. 그런 현상, 즉 용접부의 그런 형상적인 노치 부분이라든지 또는 조직이 불연속됐을 때 이 부분에 응력이 국부적으로 집중되는 현상, 이걸 우리가 응력 집중 현상이라고 합니다. 또 부재의 단면이 바뀌는 부분에서 급격히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거 역시 응력 집중 현상에 의한 현상이다 하는 거죠. 정답은 2번 바우싱거 효과, 바우싱거 효과. 다음 문제 봅니다. 강구조에서 하중점과 볼트, 접합된 부재의 반력 사이에 지렛대와 같은 거동에 의해 볼트에 작용하는 인장력이 증폭되는 현상, 페인 액션입니다. 뭐 용어적이니까 여러분들 외워두셔야 되고요. 크리티컬 패스, 그 다음에 베어링 액션, 버클링 액션, 뭐 좌굴에 대한 거 이런 얘기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고요. 다음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저층 강구조 장스팬 건물의 구조 계획에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가장 관계가 먼 것 그렇습니다. 자, 저층 강구조 장스팬 건물입니다. 스팬 층고 지붕 형태에 대한 건물의 형상, 적절한 골재의 간격, 강절점, 활절점, 볼트절점의 부재 접합에 대한 선정, 풍화 등에 의한 횡변이 고려 그랬습니다. 자,
저층입니다. 강구조입니다. 스팽이 큰 이러한 건물에서 풍화중이 문제가 되겠느냐는 거죠. 정답은 4번이죠. 풍화중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다음 문제 봅니다. 다음 각 구조 시스템에 관한 정의로 옳지 않은 것. 모멘트 골조 방식. 수직 하중과 횡력을 보아 기둥으로 구성된 라멘 골조가 저항하는 방식을 모멘트 골조 방식이라고 한다. 연속 모멘트 골조 방식은 횡력에 대한 저항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부재와 접합부의 연성을 증가시킨 모멘트 골조 방식, 연성 모멘트 골조 방식, 연성을 증가시킨 모멘트 골조 방식, 연성 모멘트 골조 방식입니다. 이중 골조 방식은 횡력의 25% 이상을 부담하는 전단벽이 연성 모멘트 골조와 조합되어 있는 구조 방식 그랬는데요. 이 연성 모멘트 골조에다가 전단벽이나 아니면 가세 골조가 합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중 골조 방식이라고 합니다. 기본은 연성 모멘트 골조입니다. 연성 모멘트 골조죠. 연성 모멘트 골조에다가 전단벽 구조라든지 가세 골조 구조가 합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중 골조 방식. 건물 골조 방식이란 수직 하중은 입체 골조가 저항하고 지진이나 하중은 전단벽이나 가세 골조가 저항하는 구조 방식, 건물 골조 방식이다. 말하자면 수직 하중은 누가 받고 수평 하중은 누가 받느냐? 바로 수직 하중은 입체 골조가 저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진 하중, 수평 하중에 대해서는 전단벽이나 가세 골조가 저항하는 구조, 건물 골조 방식입니다. 다음 문제 보죠. 강제의 항복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강제의 항복비라고 하는 것은 인장 강도에 대한 항복 강도의 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강도 강조일수록 항복비는 큽니다. 그런데 항복비는 소성 능력 강제 부식에 영향을 준다 그랬는데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항복비라고 하는 것은 소위 얘기하면 인장 강도에 대해서 항복 강도의 비인데 얼마만큼 강하냐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이 뭐 소성 능력이나 강제 부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답니다. 주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항복 강도가 클수록 연성 거동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자, 여러분들 항복비가 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단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성 거동을 확보하기가 힘든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답은 당연히 3번 소성 능력이나 강제 부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 문제 봅니다. 강제 응력 변형도 곡선에서 변형도 경화 영역에 해당하는 기호를 고르면 자, A라고 하는 구간은 탄성 한도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것은 소성 영역입니다. 그 다음 C라고 하는 것은 변형도 경화 영역, D라고 하는 이 구간은 파괴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탄성 영역, 소성 영역, 변형도 경화 영역, 파괴 영역인데 하위 항복점에서부터 변형도 경화점, 개시점까지 여기에서 류도선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류도선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류도선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금 변형도 경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C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응력 변형률 곡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인장 시험을 통하여 얻어진 탄소광의 응력 변형도 곡선에서 변형도 경화 영역의 최대 응력을 의미하는 것 바로 인장 강도죠. 뭐 이거는 우리가 이런 응력 변형 곡선은 인장력을 준 거지 압축력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장 강도다. 최대 강도점, 여기가 인장 강도점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다음 문제 봅니다. 철골 구조에서 베이스 플레이트의 면외 휘임을 받는 판의 허용 휘임 응력도 이건 뭐 여러분들 1.3분의 FI라고 하는 것 암기하셔야 되고요. 다음 문제 봅니다. 철골 구조에서 소성 설계와 관계가 없는 항목 그랬습니다. 하중 개수, 소성인지, 붕괴 기구, 그다음에 응력도의 경화 영역 그랬는데 응력도의 경화 영역과 소성 설계는 관계가 없죠. 뭐 하중 개수, 소성인지,
붕괴기구, 그 다음에 소성 단면계수, 소성 단면계수. 이것들은 소성 설계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나 응력도의 경화 영역은 무관하다. 정답 4번 될 거고요. 자, 여기 철골조의 소성 설계와 관계없는 거, 소성인지, 그리고 붕괴기구, 형상개수, 안전율. 그래서 안전율은 허용응력 설계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개수죠.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문제 봅니다. 철골 구조의 소성 설계와 관계가 없는 것, 소성, 형상개수, 소성인지, 붕괴기구, 전단 중심 그랬습니다. 우리 소성 설계에 관계되는 것들이 소성인지, 소성 단면개수, 붕괴기구, 형상개수, 하중개수, 이런 것들이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문제에서 필요 없는 것은 응력도, 경화 영역, 안전율, 그리고 전단 중심이 관계가 없어요. 나온 문제들 중에 답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응력도, 경화 영역이나 안전율이나 전단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 물론 전단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 전단력에 의해서 비틀림이 생기는데, 그 비틀림이 생기면서 소위 얘기하는 이 비틀림에 의해서 휠 모멘트가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근데 비틀림이 없이 휠 모멘트가 작용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전단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단 중심이 답이 되는 것도 아실 거고요. 자, 다음 문제 봅니다. 소성 설계와 관계가 없는 것은 그렇습니다. 단면에서 응력도의 분포는 포물선이다. 하중은 탄성 설계 시와 같이 평가한다 그러는데 소성 설계입니다. 결국 소성 설계 시와 같이 평가를 해야 되겠죠. 보혜 설계 시 응력도의 분포가 복잡함으로 사각형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쉽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파이 개수는 휭 계산 시 0.85를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봅니다. 다음은 보혜 소성 해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소성 힌지가 발생하면 부정적 차수를 하나 늘리는 것으로 한다 그랬는데, 소성 힌지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부정정에서 차수를 하나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입니다. 보혜 소성 해석은 보혜에서 구조물의 파괴 시 극한 종국 하중을 계산하고 소성 힌지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소성 해석이다. 보혜 소성 해석. 구조물의 파괴 시 극한 하중을 계산하고, 종국 하중이죠. 여기서 소성인지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사용한다. 소성인지는 이론상으로 보면 변형이 무한히 허용되는 지점으로, 자, 소성인지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죠. 이론상으로 보면 변형이 무한히 허용되는 지점이다. 모멘트 지지 능력을 잃은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소성힌지다. 또 소성힌지란 하중이 계속 증가해서 전단면이 소성 상태에 들어갈 때를 의미하고 있다. 자, 소성인지, 소성인지가 가져야 될 소성해서 소성인지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부정적 차수를 하나 줄인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을 아시겠죠? 다음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철골 구조의 한계 상태 설계법과 관련이 없는 것, 안전개수, 하중개수, 설계강도, 저항개수, 그래서 안전개수라고 하는 것은 소위 얘기하는 허용력 설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개수죠. 다음 문제 봅니다. 한계 상태 설계법에 따른 강구조 이음부에 대한 설계 세칙 중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응력을 전달하는 단속 모살 용접 이음부의 길이는 모살 사이즈의 15배 이상 또한 50m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는데 15배가 아니라 10배입니다. 그리고 50mm가 아니라 30mm입니다. 자, 다시 보죠. 응력을 전달하는 단속 모살 용접의 이음부 길이입니다. 그 이음부 길이를 계산하게 될 때 이음부의 길이는 모살 사이즈의 10배 이상 그리고 30mm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구조 한계상태 설계법의 강구조 이음부입니다. 이음부에서 응력을 전달하는 단속 모살 용접 이음부. 길이는 모살 사이즈의 10배 이상 그리고 30m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왜 자꾸 강조하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응력을 전달하는 겹침이음은 2열 이상의 모살 용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고장력 볼트의 구멍 중심 간의 거리는 공칭 직경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고장력 볼트의 구멍 중심에서 볼트 머리 또는 너트가 접하는 제 연단까지의 최대 거리는 판두께의 12배 이하 또는 150mm 이하로 한다. 제가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즉 강구조 이음부에 대한 설명 중에 거기에 이 이음부에 대한 말하자면 규정 중에 중요한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응력을 전달하는 겹침이음 2열 이상의 모살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자, 이음을 전달하는 겹침이음이라면 2열 이상의 모살 용접을 한다. 고장력 볼트의 구멍 중심 간의 거리는 공칭 직경의 2.5배다. 2.5배 이상으로 한다. 고장력 볼트의 구멍 중심에서 볼트 머리 또는 너트가 접하는 제 연단까지의 최대 거리는 판두께의 12배 이하 또는 150mm 이하로 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10배 이상 30mm 이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문제 봅니다. 한계상태 설계법에서 강구조물을 설계할 때 고려되는 한계상태가 아닌 것 그렇습니다. 기둥의 저항을 접합부의 파괴, 피로 파괴, 바닥재의 진동. 그런데 이 바닥재의 진동은 강구조물의 강도 한계 상태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바닥재의 진동은 사용성 한계 상태입니다. 사용성 한계 상태에서의 내용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